이태권 실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등록 오늘 마쳤다면서요? 예, 이재명, 안희정 두 사람은 일찌감치 마쳤어요. 예, 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아직 탄핵이 인용된 게 아니다라며 등록을 늦추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대선 후보 행보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탄핵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자꾸 등록을 늦추려는 것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 말이 좀 있었거든요. 그 뭐 토론 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었죠. 예. 문 전 대표 측은 이제 손다리를 쳤지만 그런 시선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촛불 집회 참석했었지 않습니까? 예. 오늘 후보 등록을 했어요. 예. 아마 이제 이쪽 계획보다 며칠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안희정 지사가 지지율이 막 대폭 상승한 것 이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것도 있었을 것이고 왜 뭐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논란 등 예. 심각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몇 가지 난맥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정리하고 나가는 모멘텀이 필요해서 오늘로 정한 것 같습니다. 문 전 대표 측은 주중에는 정책 행보, 주말에는 이제 탄핵 촉구, 촛불 집회 이렇게 투트랙으로 간다고 합니다. 어제 호남에 다녀왔는데 15일에 다시 호남으로 간다고 하거든요. 예. 민주당이 이번에 순회 경선이 줄었고 완전 국민 경선이기 때문에 이게 현장 투표의 뭐 비중이 좀 과거보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긴 하지만은 호남의 상징성이 있죠. 예, 그리고 예. 처음으로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그렇죠. 권역 중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선 제압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주자들의 호남 구애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예비후보 등록 이제 세 사람 다 마쳤으니까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이제 시작된 건데 네. 일각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예선 이게 바로 본선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한 10년 전에 딱 나온 소리예요. 한나라당 당시에. 그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의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나 마찬가지다. 거기서 이런 되면 이야기였고 대통령이다. 예. 실제로 그랬죠. 그때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은 외부적 환경은 당시 한나라당보다 지금 민주당이 그때 한나라당도 좋았는데 더 좋아요. 네. 현직 대통령이 인기 없는 건 유사하지만은 지금은 더 심하고. 당시에 보면은 한나라당 입장에서 상대편이 그래도 어쨌든 한 덩어리로 있었는데 지금은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보수가 분열돼 있고. 네.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상황이 더 낫다. 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돼서 평가는 말고 후보로서의 이명박 후보는 되게 강력한 후보였거든요. 네. 뭐 실용주의, 부자 되세요 이런 게 이제 사회 분위기랑도 맞아 떨어졌는데 민주당 후보군이 이제 그때 이명박만큼 강한가? 저는 그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당 지지도가 지금 대단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때하고 비교하는 걸 떠나가지고 현재로서는 높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수준이죠. 사실은 민주당 지지율이 한 45% 육박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후보 세 사람 지지율을 합치면은 당보다 더 높아요. 당도 높은데 후보를 합치면 더 높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더 올라가기 어려운 정도까지 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미 갈 때까지 다 가 있다. 네, 그러니까 후보가 결정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2, 3위 후보가 결정되면 지금보다 더 뛸 것이고 1위 후보가 뭐 그대로 간다고 해도 지금보다 더 높아질 확률이 있지만은 세 사람을 합친 거를 넘어서기에는 쉽지는 않다는 거죠. 어떻게 현상을 유지하느냐 이런 맞습니다. 과제가 있겠네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좀 좋은 분위기를 계속 유지해 나가느냐. 한 3개월 2달 반, 3개월, 뭐 조기 대선이 된다고 할 경우 그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예. 이 분위기를 가져가는 거.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후보 지지율의 합을 어떻게 좀 유지해서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등, 3등 한 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그 표를 지지를 다 흡수할 수 있느냐. 네. 아까 말한 이제 이명박 후보 같이 강한 후보도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을 다 흡수 못했어요. 네. 이게 당시 이제 이회창 후보가 나와가지고 한 15% 정도는 그쪽으로 빠졌거든요. 그래도 압승이었습니다만은. 예. 탈락자표. 예를 들어서 안희정 지사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이른바 비문표. 상당히 들어온 게 보여요. 좀 중도적인. 예. 안희정이 이기면은 이제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갈 테고, 만약에 지면은 그게 이제 화학적으로 문재인이나 이명박 두 후보한테 결합되느냐, 이것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겠죠. 문재인이나 이재명. 이명박 결합이 되느냐.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이 만약에 뭐 또 2등, 3등을 한다면, 아니요, 반대로 또 문재인 전 대표가 2등을 한다든지, 그럼 떨어진 그 사람들이
대선 본선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자기 선거처럼 띄워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뭐 민주당 구도당 뭐 떨어진 사람이 어디 뭐 나간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낙선하면 자기 선거처럼 뛸 수 있겠죠. 하지만 안희정, 이재명 두 사람이 경선에 떨어지면요. 곧바로 직에 복귀를 해야 됩니다. 충남지사하고 성남시장. 맞습니다. 예. 그 지금도 그 신분은 유지하고 예, 있잖아요. 지금도 유지하고 있죠. 이게 예비 후보 등록이 돼 있으니까 자기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아하. 떨어지면 예비 후보직을 상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모르겠습니다. 그 떨어지고 나서 이제 뭐 도지사 시장을 그만둔다는 것도 되게 이상한 일이고 예. 복귀하면은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못 해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도지사 성남시장 신분 때문에. 그렇죠. 예. 떨어지면 선거운동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뭐 조각을 하고 정부를 꾸리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임기가 마칠 때까지는 참여할 수가 없지요. 1년 동안. 예. 적극적으로 뛰기는 우선 불가능하고. 네,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뭐 입장 표명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그렇죠. 그리고 뭐 아주 가까운 사람이 상징적으로 캠프에 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이제 꾸릴 수 있겠죠. 네. 이 점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확장성 문제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분들이 움직이면은 당장의 중립성 시비가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그런 가정은 또 문재인 전 대표가 1등 한다는 걸 너무 기정사실로 하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네, 합시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자유한국당 이렇게 당명을 바꾸고 새 출발을 선언했어요. 자, 앞으로의 각오 좀 듣기 위해서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오늘 전화에 연결합니다. 임명진 목사님, 안녕하세요. 임명진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전화가 연결돼 있었는데 갑자기 끊어졌네요.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은 전국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유한국당 이렇게 당명을 바꾸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어요.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뭐 당의 강력한 혁신, 쇄신을 약속했던 임명진 비대위원장, 앞으로 바뀌어진 자유한국당 어떻게 끌어갈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나왔습니다. 네. 예. 네. 자유한국당 명칭 마음에 드세요? 네. 뭐 여러분들이 좋다고 그러시네요. 네. 약칭은 한국당으로 해달라고. 한국당으로 했습니다. 네.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당인데 한국당 고유명사 써도 됩니까?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한국당 그렇죠. 뭐 옛날에 뭐 친한국당도 있었고요. 예.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네. 나머지 당들도 다 한국에 있는 당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한국에 있지만 우리는 그냥 한국당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국당으로 불러달라. 네.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까? 비대위원장 되시고 나서 당? 그거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네요. 뭐 저 같은 경우든지 또 뭐 안에서 보는 사람들은 많이 변했다, 바뀌었다 그러는데 예. 또 뭐 밖에서 보는 분들은 뭐 아무것도 바뀐 거 없다, 무늬만 바뀌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들 하시네요. 예. 뭐 예를 들면 인적 쇄신만 하더라도요. 이게 사실은 인적 쇄신이 안 돼서 32명이 나갔잖아요. 그랬죠. 그거 됐거든요, 지금. 그게 굉장히 힘든 거를 했는데. 예. 밖에서 보면 무슨 뭐 3명 정도 당원권 정지해가지고 그게 인적 쇄신이냐. 예. 전 죽을 힘을 다해서 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지금도 저희 집 앞에서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합니다. 40여일째. 예. 뭐 문자 폭탄도 오고요. 이렇게 힘든 거를 했는데. 예. 밖에서 볼 때는 뭐 이게 무슨 그걸 인적 쇄신이라고 했느냐. 예. 그게 제가 좀 억울하죠. 그런 분들 보고는 내가 비대위원장을 언제든지 내놓을 테니까 와서 좀 해라.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뭐. 예. 그러니까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 비대위원장 맡아달라는 요청 받고 참 고심 끝에 수락하신 거잖아요. 고심 아니고요. 밀려서 갔습니다. 끌려서 갔습니다. 고심 정도가 아닙니다. 뭐 그러니까 뭐 밀려서 끌려서 가시면서 인적 쇄신은 요 정도 해야지라고 생각한 게 3명 당원권 정지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가서 보니까요. 뭐 네. 처음에 뭐 제가 아무려면 목사인데 사람 자르러 갔겠습니까? 예. 당을 좀 개혁해야 되겠다 그러고 갔는데요. 예. 가서 보니까 이게 새누리당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계파가 있어요. 떼거리 정치 있잖아요. 네. 뿌리 깊은 계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당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폐죠. 예. 이거를 뭐
소위 패거리 정치, 계파 정치, 우리나라에 지금 크게 두 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친박 패거리 그리고 친문 패거리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건데, 예.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반기문 전 총장이 하신 말씀이죠. 예. 가보니까 뭐 우리 그 새누리당이죠, 자유한국당에 세 개쯤 있어요. 그래서 이 계파를 청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람 청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 계파를 청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 계파 누구 그랬지만은 예. 사실은 그분들은 계파의 상징적인 인물들이죠. 예. 제가 가서 청산한 거는 계파를 뿌리 뽑은 겁니다. 어허. 예, 그동안 한 30년 있었던 계파를 뿌리 뽑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세 개나 있었어요, 계파가? 한 세 개쯤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네. 그냥 친박 하나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친박 중에서도 뭐 여러 계파가 있더라고요. 네. 뿌리가. 예. 근데 그 세 계파의 수장들을 당원권 정지시킨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이 당원권 정지라는 것도요. 밖에서 볼 때는 그게 무슨 별거냐 그러지만 3년을 시켰거든요. 당원권 정지를요. 예. 근데 그것도 본래는 당연 당규의 1년이었어요. 1년. 예. 이거를 제가 가서 당규를 바꿨습니다. 바꾸는데 이게 그냥 바뀌어진 게 아니고요. 이게 방해를 하는데 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성수가 안 되도록 방해를 하는데 아주 뭐 납치도 하고요. 무슨 뭐 해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래서 한두 번은 이게 한 번 정도는 이게 유예가 됐습니다. 성원이 안 되고요. 전국위를 못 열었었죠. 그렇습니다. 예. 상임 전국위를. 예. 이거 안을 내놨더니 29명 모였는데 14대 14가 됐어요. 네. 한 표가 모자랐는데 그 사회를 하시던 그 의장님이 이 편을 들어가지고 소금입법은 셈이에요. 말하자면 개혁입법이죠. 개혁입법.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 3년을 당원권 정지를 했는데 이게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웬만한 거로 생각하지만 이 국회의원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네. 3년 동안 당원의 행세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에 아마 공천에도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 식물당원인 셈이에요. 네. 국회의원은 하지만은 당원은 아니니까요. 당 활동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그게 굉장히 무서운 벌인데요. 밖에서는 이게 잘 안 알려져 있죠. 네. 인적쇄신 문제 밖에서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걸 했다. 이제 그렇죠. 이런 말씀 주시고 계신데 애초에 비대위원장으로 사실 뭐 아까 뭐 끌려서 가시게 된 배경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그리고 탄핵 이것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요. 우리 이명진 위원장은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단도직입. 저는 4년 내내 박근혜 정부 4년 내내 박근혜 대통령을 뭐 호되게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경실련의 공동대표로 있을 때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사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예. 저는 지금도 박 대통령이 본인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또 자유한국당 옛날 새누리당의 당론이기도 했는데요. 예. 4월 6월이었었어요. 4월 6월. 자진해서 가겠다. 예. 저는 그거 지지했어요. 예. 또 지금도 저는 이 탄핵으로 가서기보다는 이 탄핵으로 가니까 지금 뭐 매주 토요일 날마다 양쪽에서 이러잖아요. 나라가 예.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예. 그 저는 지금도 박 대통령은 탄핵보다는 사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정치적인 타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네. 이미 근데 그거는 뭐 물 건너 간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저는 정치력을 발휘해서요, 여야가, 예? 네. 이제 뭐 날짜도 거의 시간도요.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라는 4월도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예.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력으로 해결을 해야 될 일이지. 이 계속해서 막 탄핵이 돼도 그렇고 안 돼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큰 혼란에 빠지고 갈등에 휩싸이겠다. 예. 할지도 모른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예. 제가 지금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도 못하고 얘기하면 뭐 이게 정치적인 무슨 속셈 있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할 테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죠. 오늘 이제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결과적으로는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정치적 타협을 해서 대통령 자진하야 뭐 이런 거를 합의해 보자라는 제안이신 거예요? 아니 뭐 제안은 아니고요. 저보고 탄핵을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물어보시길래 예. 저는 뭐 탄핵을 찬성도 반성도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예. 이거는 정치적으로 타협해야 될 일이다.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그런 그 제안도 지금 공식 제안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게 성사될 가능성은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헌재는 탄핵을 인용하는 게 옳아요, 기각하는 게 옳아요? 그거야 무슨 저의 의견과 관계없이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정파의 의견과도 관계없이 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당연한 누가 얘기죠. 뭐 옳다 네. 그러다 얘기를 뭐를 하겠어요? 그거야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조금 분수에 넘는 말이죠. 네. 아니 그럼 자기가 그런 생각이 있으면 자기가 헌법재판관하지 뭐더러 밖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는 괜히 혼란만 주는 일이고 괜히 쓸데없는 그런 잡음만 나는 일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누구든지 간에 예. 뭐 정치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헌법재판소에 거기 맺겠으니까요. 예. 거기에서 잘 판단해 주기를 기다려야 된다. 예. 그리고 승복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전에 임명진 위원장께서는 원래부터 대통령이 해야 하는 게 옳다, 사임하라. 그러니까 그만큼 잘못한 게 많다, 크다. 이거 아닙니다. 그럼 지금 뭐 탄핵에 이르게 되고 네. 제가 얘기는 탄핵에 이르게까지 이렇게 좀 시끄러워졌잖아요. 예. 매일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하고 지금 나라가 어지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갈등이 심하고 이 후유증이 심할 거라는 거예요. 예. 이게 누가 이걸 수습할 거냐, 우리 사회의 이 갈등을.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정치적 타협에 대한 말씀이고 네. 그 전에 탄핵이 있기 전부터 대통령이 잘못한 게 많으니 책임지고 자진. 아니 저는 국회에서 이 탄핵안이 소추가 될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진 하야가 옳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생각하셨잖아요. 정치적 타협이 옳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대통령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예. 소 태도가 옳다. 예. 그리고 새누리당의 그때 당론이 그거였거든요. 예. 그게 옳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당론이 그렇게 정해지는 것도 대통령이 잘못이 크니까 그런 당론을 정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대야의 원로 여러분들 정치 그 사회 여러 원로들도 그걸 건의했었거든요. 예. 타협안을 냈었거든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당 안에 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분이나 뭐 공식 선언은 아니지만 대선 주자로 불리어지는 뭐 김문수 전 지사, 이인재 전 의원 이런 분들은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또 공개적으로 탄핵은 부당하다라고 목소리 냅니다.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이제 민주당은 아주 당론으로 가서 촛불 집회에 가서 탄핵은 기각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인용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인용해야 된다고. 양쪽에서 나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이 혼란을 부추기는 거죠. 물론 시민들이 나오셔서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 거,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표시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정치인들이 가는 거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뭐 당론으로 가가지고서 당 지도부가 다 가가지고 무슨 며칠 날까지 해야 된다는 등 무슨 뭘 해야 된다는 저는 이거는 참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말씀은 뭐 그렇게 듣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비대위원장으로 가시면서 새누리당이 그 박근혜 정부의 잘못으로부터 좀 새롭게 되고 네. 좀 뭔가 절연하고 달라지고 네. 이렇게 변화를 주고자 가신 건데 지금 그 당의 중요 인물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거는 그 당을 하나도 안 달라지게 국민들한테 인식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당에요. 예. 국회의원이 95명입니다. 예. 95명 중에 몇 분이 간 거고요. 예. 또 뭐 비대위원도 9명 중에 한 사람이 갔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분들 간 거를 자유한국당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는 지나친 그런 그 표현이시죠. 네. 아니, 뭐, 또 우리 당이라는 게 예.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또 구성 자체가 우리 당에요. 96명, 5분 국회의원이 계신데 그중에 한 50여 분은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이고요. 예. 나머지 한 40명 가까이는요. 탄핵을 찬성하던 분이고 한 50명 가까이가. 예. 나머지 한 40명 가까이는 탄핵을 그때 반대했던. 예, 네. 반대한 사람이 한 50명 되고요. 찬성한 사람이 한 40명 됩니다. 예. 특히 저희 당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자기 소신이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럼 몇 사람 간 걸 가지고서 뭐 우리 당이 다 도로 박근혜 당이 친박당이 됐다는 등 어떻게 됐다는 등 이건 뭐 글쎄 그분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당을. 예. 네. 어쨌든 임명진 위원장의 목표는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거듭나서 보수의 재집권을 해야 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보수의 재집권이야 이제 국민들이 허락을 하셔야 되는 일이고요. 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국민들에게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 전제는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우리가 다짐을 하고 용서를 비는 일 이거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고 정당도 그런데 그건 한번 매듭을 짓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걸어 새누리당에 갔습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는 임명진 위원장 가시고 직후에는 당이 상당히 뭐 반성하고 하는 모습이 보이더니 표현하신 것처럼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이런 식으로 광장이 양분되고 또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이 조직적으로 좀 뭉치고 이러면서 이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은 바꿨지만 여전히 그 한 전국의 한 15% 되는 거의 지지에만 기반해서 그냥 야당할 각오해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생각은 자유롭지만 몇 명 안 된다니까요. 가서 그런 분들이. 나머지는요. 우리가 절대 다수의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의 의원들이든지 당원들은요. 국민들한테 잘못했다고 그러고요. 계속해서 반성하고 쇄신하고 고치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밖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물론 뭐 몇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눈에는 그런 사람들만 보이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는 아직도 뼈를 깎는 쇄신과 그런 노력과 반성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반성과 절연을 하려면 사실 당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징계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우린 뭐 공식적으로는 보류입니다. 왜 보류했느냐? 지금 징계 절차가 대통령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판단하는 게 징계거든요. 그 판단을 보고하겠다? 아닙니다. 판단은 한쪽 징계를 최고의 법원에서 징계를 대통령직에 대한 징계를 하고 있는데 이 우리 당에서 징계하는 것이 이중적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보류한 거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뭐 다른 뜻은 아닙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 뺀 나머지 4개 당 모두 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합의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 당에서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없고요. 제가 아는 대로는요. 제가 좀 사실 당은 그 군 원내 사정은 잘 모르는데요. 제가 듣는 대로 아직 논의를 안 했고요. 아직도 무슨 특검 연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안이 있다 그런 얘기도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공식적인 제안이 오면 당에서도 입장을 정리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대선 출마는 찬성하세요? 본인이 원하면은요. 그거야 무슨 찬성한다고 누가 뭐 평양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그거야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 출마하면 자유한국당으로 왔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야 뭐 또 환영입니다. 출마 본인이 결심을 한 후에 뭐 그거야 당을 골라야 될 테니까요. 그분이 다른 당 어디 가겠습니까? 뭐 자유한국당에 오시에 마땅한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네. 그것도 근데 박근혜 정부와의 절연이라는 의미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선이라는 건요.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때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은 또 그런 표시를 하실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를 다 계산해서 본인이 결정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중국 정부가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분명히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북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 한국과 북한의 문제다라면서도 우리도 책임감을 느끼며 미국 등 다른 국가와 협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런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한 거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사드 한반도 배치의 명분으로 작용하는 걸 경계하기 때문인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사드와 관련이 있죠. 그렇죠. 사드와 북한 미사일 실험은 별개로 봐야 된다 이렇게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이 북한이 발사한 이 북극성 2형 이 미사일은 고체 연료 엔진을 활용하는 걸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연료 주입 과정을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이른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정보 자산을 통한 이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그리고 신속한 원점 타격 이걸 핵심으로 하는 킬체인 그리고 이제 저고도 요격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북극성 2형을 발사했을 때 우리 군이 이걸 감지하기까지 2분 정도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2분이면 이미 이제 미사일은 한반도에 떨어졌을 만한 그런 이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 북한이 고각 발사를 해서 저고도에서는 이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고도를 방어하는 패트리어트로는 이걸 요격을 못한다라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고고도에서 요격을 해야 되고 결국 사드와 이 어떤 그 엑스밴드 레이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도 완벽하게 이제 막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결국 한반도 사드 배치로 좀 힘이 실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미국이나 일본 측의 반발도 중국은 의식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자기들도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뭐 입장 표명은 사실은 좀 이례적인 차원에서 보이는 이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예. 오늘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이르렀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일종의 중국 역할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미일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된 그런 상태고 도널드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 이제 이례적으로 이전 상황과는 다르게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예. 중국 역할론에 이제 그 중국 역할론을 100% 받아들인다기보다도 이 미국과 일본과 함께 협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게 좀 더 이익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또 북한의 이번 시험이 미국 본토에 이를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이것도 중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북극성 2형의 이제 2단 추진체에만 결합하면 ICBM 형태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뭐 대기권 밖으로 나갔던 미사일이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서도 작동을 할 수 있는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북한이 확보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북한은 이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지금 검증이 필요하다건 이런 상황이고요. 또 이 미사일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이른바 콜드런치 기술 이게 이제 그 미사일이 밖으로 나온 다음에 점화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네. 이것도 적용돼 있기 때문에 SLBM과 ICBM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위협이 되고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중국이 이걸 방조하거나 옹호하면 미국과 중국이 이제 정면 대결하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피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북한에 대해서 좀 강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윤병세 외교장관이 일본군 그 위안부 피해자 상당수가 한일 그 정부 간 합의를 인정했다 이렇게 발언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 업무보고가 진행이 됐는데요. 위안부 합의 당시에 생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 40명 중에 34명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번 합의를 받아주는 결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는 합의 반대 단체에 거주하는 할머니 5명도 있고 자발적으로 합의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참여하겠다는 어려운 결심을 한 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윤병세 장관은 또 위안부 문제를 돈으로 해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10억에는 단순한 돈이 아니고 일본 정부가 최초로 책임을 인정한 뭐 그런 성격의 돈이다. 예. 또 아베 신조 총리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사죄의 뜻을 한국과 일본에 밝혔다. 일본 정부의 출자 100%로 재단을 만든 것은 과거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성과다라면서 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제 어떤 긍정적 평가를 계속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심지어 일본도 이런 해석에 100%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심지어 뭐 소녀상 문제와 이런 등등의 어떤 이면 합의를 얘기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네.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의 윤병세 장관이 좀 일방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윤병세 장관이 발언은 소녀상 문제로 주한일본 대사가 일시 귀국해 있는 상황이 좀 길어지는 것에 대한 논의 중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양국 관계가 모처럼 위안부 합의로 빠른 속도로 선순환했는데 돌발적으로 발생한 부산 소녀상 문제로 현재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결국 16일 날 이제 그 독일 G20 외교장관 회의 및 민회 안보회의 일정이 있는데 여기서 윤병세 장관하고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이제 그 회담을 하거든요. 예. 여기서 어떤 발언이 오가는지가 지금 핵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여기서 좀 세게 또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지금 상황은 그럴 것 같습니다. 참. 자, 특검의 대통령 조사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규철 특검보가 관련 질문에 대해서 쌍방 간의 접촉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서 어떤 형태로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이렇게 부연하긴 했는데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특검 측이 대통령에게 비대면 조사의 시간과 장소가 담긴 출석 통지서를 보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건 그런 결정을 한 바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네. 결국 지난주에 했던 얘기와는 달리 이번 주에 어떤 접촉이 시작된다. 이런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검의 수사기간 종료는 지금 보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대면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대면 조사 일정이 좀 지연되거나 결국 성사가 안 될 가능성까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대면 조사가 성사가 안 될 경우에는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이 좀 커지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 이 연장에 대해서 황교안 대행이 승인할지 이건 아직도 미지수인 걸로 보입니다. 특검도 수사기간 연장 같은 카드를 염두에 두고 지금 청와대랑 협상 이런 거를 조금 미루는 측면도 있겠네요.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해서 법원에 왜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주 중에 결정이 내려질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집행 정지 사건 신문 기일이 15일 오전 10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법원은 신문에서 이제 특검 측 대리인하고 청와대 측 대리인을 다 불러서 의견을 듣는다고 합니다. 이 집행 정지라는 게 민사상의 가처분 신청하는 거하고 이제 같은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결론이 이제 거의 바로 내려진다고 하고요. 그렇게 보면 신문 기일 당일에 판단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당일이 아니더라도 이 중대성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법원이 결정하지 않겠느냐, 이게 중론입니다. 15일 오전 10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최순실 안종범 재판이 열렸는데 거기에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출석했어요. 청와대가 미르재단 설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런 증언을 해놨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 관련 재판에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가 나와서 증언하는 것은 처음인데, 이수영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이른바 이제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던 멤버인데, 재단 설립의 실무 과정을 챙긴 걸로 지금까지 알려져 왔고요. 예. 검찰이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이 민간재단 이 사무실 장소를 직접 답사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특히 안종범 전 수석이 직접 가봐라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이제 그 지시를 한 것은 다급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했다는 거죠. 예. 또 안종범 전 수석도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멋쩍어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고 하고요. 아하. 또 이 돈은 기업이 내지만 재단 인사 등등은 청와대 쪽 의사를 반영하게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회의가 기업으로부터 모금을 하기 위한 그런 회의는 아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전경련한테 모금하라고 이제 지시를 한 게 아니라 재단 설립 서류에 출자 약정서가 있으니 필요한 구비 서류는 전경련이 담당하라, 이렇게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회의였다는 것이죠. 예. 또 구체적인 참여 기업을 언급하고 논의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이 사무실까지 직접 가서 답사를 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전경련 관계자도 재판에 나왔는데 청와대 지시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증언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재판에 전경련의 전 사회공헌 팀장인 이모 씨가 또 나왔는데요. 지난해 10월에 검찰 조사 당시에 전경련 임직원 가운데는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당시 조사에서 초반에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다가 검찰이 통화 내역 등등을 제시하니까 이걸 인정을 했었는데요. 예. 이 회의에는 한 차례 참여를 했고 초대 이사장인 김영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은 전경련에서 선임했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전경련이 주도해서 재단을 만들었고 기업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이 조사 과정에서 했다는 것이죠. 예. 이에 대해서 오늘 재판에서 검찰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진술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모 씨가 맞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네. 또 전경련 관계자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이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다, 이렇게 발언한 것도 역시 청와대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경련 분위기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자,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하고요. 어차피 다 알려질 걸로 생각했다, 청와대 압력이 없었으면 처음에 허위 진술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도 했는데요. 앞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기업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회의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전경련 이제 그 사회공헌 팀장 이모 씨는 9개 기업을 청와대가 또 찍어서 돈을 거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군요.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스꽝스러운 뉴스인데 보이스피싱 범인이 미끼 문자를 경찰관한테 보내갖고 잡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11일에 성북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관에게 이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왔다는데요. 자기가 주류회사의 세금팀인데 주류세 감면을 받아야 되겠는데 협력해달라. 계좌 2개를 빌려주면 500만 원이고 1개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인데 연체 신용회복 신양불량이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왔다는 거죠. 결국 대포 통장을 모집하겠다, 이런 문자였던 셈인데 이 퀵서비스로 보내달라고 하고선 자기가 퀵서비스로 와서 결국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넘긴 체크카드가 넘어간 경우에는 이 어떤 대포 통장을 만든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갔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미디어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있죠. 지난번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보강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강 수사 과정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이 삼성전자 측이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를 안방처럼 드나든 기록을 밝혀냈는데요.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재윤경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용 부회장 특검이 재소환하기 전에 그동안에는 압수수색 안 했던 공정거래위원회도 압수수색하고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그 합병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도와준 것, 요것만 문제 삼았었죠? 네네, 맞습니다. 요번에 그럼 뭐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뭐 여러 경로로 말씀하신 대로 뭐 공정위, 금융위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면서 보강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순환 출자 문제 등 뭐 뇌물 혐의 같은 경우 이제 추가로 뒷받침할 증거가 상당히 확보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뭐 이전에는 이제 국민연금의 그 이 합병 과정에서의 그런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에 한정이 됐다면은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제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그 순환 출자 문제 이 문제도 이제 결국 공정위가 개입한 거 아니냐. 예, 이런 그 의심과 정황들을 가지고 지금 특검에서 재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삼성물산 제일모직에 국민연금이 찬성한 거 그거는 이제 익히 다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두 회사가 합병한 후에 신규 순환 출자 문제가 생긴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일단은 이 제일모직 그러니까 SDI라는 이제 그 계열사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삼성 SDI. 예, 삼성 SDI가 이제 제일모직 그 지분도 갖고 있고 또 삼성물산의 지분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SDI가 이제 그 제일모직 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500만 주 갖고 있고 이제 삼성물산 지분은 이제 1,100 그 한 55만 주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예. 이게 1대 0.35로 이렇게 이 어떻게 보면 합병 과정에서 이제 교환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게 이 SDI가 합병된 삼성물산의 지분을 904만 주를 갖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 제일모직을 통해서 그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다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그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제일모직의 그 지분에 의해서 형성된 404만 주를 가지고 그 순환출자 고리가 하나 형성이 되고 또 하나는 또 SDI 갖고 있던 제일모직 그 지분에 따라서 생명보험, 화재보험 을 연결하는 또 순환출자고리 또 하나는 이제 삼성물산 지분도 갖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삼성물산을 갖고 있는 그 지분에 따라서 또 삼성전자에다 이 지배 구도 신규 순환출자 이 고리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결국 이게 2014년에 그 법이 바뀌었죠. 신규 그 순환 출자를 금지한다. 그랬죠. 예, 그때 당시에 이제 합병의 경우는 합병으로 순환 출자가 이제 그 새로 발생할 경우 그런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는 6개월 내에 그 처분 유예를 둔다. 한마디로 6개월 내에 이렇게 합병으로 발생된 신규 순환 출자에 대한 그 계열 지분을 처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이 순환 출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럼 904만 주를 사실은 다 처분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법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거를 다 처분하게 되면은 이 그 지배 구도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그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니까 이게 삼성 측에서 로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처분을 내렸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사실 904만 주를 다 처분해라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것을 이 500만 주만 처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예. 근데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어요? 500만 주만 처분하면 되도록? 그렇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삼성물산에 대한, 그러니까 제일모직에 대한 이 지분만 처분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거는 조금 그 삼성 측에서는 그 SDI가 양쪽의 지분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합병된 건데 이쪽의 지분 비율에 의해서 형성된 모든 걸 다 처분하라는 게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진 모르지만 이거는 이 과도한 확대 해석이죠, 법에 대한. 그리고 바로 그런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나오는 과정에 삼성 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를 자주 드나들었다.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공정위가 세종시에 있는데요. 이 세종청사 관리는 행정자치부 소속 정부청사관리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 지난 3년간 공정위 세종청사 출입 기록을 요구해서 확인을 했더니 이게 이제 집중적으로 이슈가 불거진 것이 어쨌든 2015년 이제 하반기라고 볼 수 있죠.
그때 이제 9월에 등기를 했으니까 등기 이후 이제 6개월 내에 이제 해소를 해야 되니까. 예. 근데 그 2015년 하반기에 삼성전자 측에서 기업 집단과 이 이슈와 관련된 과죠. 거기를 10회나 방문을 합니다. 10번? 예. 2014년은 다 해서 4번째 정도 방문을 했는데. 네. 이렇게 그 잦은 방문을 한 것은 사실은 예,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예. 강력한 어떤 청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그 과정에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청와대 무슨 연결고리 같은 게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특검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904만 줄 처음에는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그 삼성 측에 전달을 했는데 네. 그 내용을 10월에 그 청와대 보고를 하니까 예. 청와대에서 외부에 알리지 말고 삼성 측에 먼저 알려라, 이런 외압을 가했다는 거고요. 삼성 측에서는 이제 김학연 전 그 공정위 부위원장을 만나서 삼성 SDI 매각 주식을 좀 줄여달라, 이렇게 청탁했다. 이게 이제 특검에서 그 밝히고 있는 이제 언론 발표 내용입니다. 근데 예. 상당히 이 그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예, 사실이지 않겠느냐. 네. 즉 청와대의 외압으로 공정위가 또 삼성 측의 청탁으로 특혜를 봐줬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특검은 보고 있는 거로군요. 네네. 그리고 그런 대가가 사실은 뭐 미르 K스포츠재단 등등의 설립에 삼성이 돈을 낸 거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그 결국은 그 만약에 이제 904만 주를 다 이렇게 매각을 하면 이 과정에서 이 지배구도를 계속 끌고 가려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걸 다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 그 공정위가 그 매각하라고 최종적으로 그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한 500만 주에 대해서도 그 중에 130만 주는 이재용 부회장이 매입을 했고 예. 300만 주 정도를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매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404만 주를 추가로 더 매입을 하려면 현금 6,200억 정도가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지배력을 유지하겠다고 전제를 하고 예. 추후에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합병할 때도 그만큼의 지배력 유지에 필요한 지분이다라고 했을 때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돈을 쓰기 싫었던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편법으로 이 지배 구도를 유지한, 굉장히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 큰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6,200억 돈을 아껴준 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셈이죠. 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압력을 넣었다까지는 특검이 지금 밝혀낸 것 같고. 네네,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 등에서 어떤 구체적 근거들이 나왔는지까지는 아직 안 밝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윤경 의원 보시기에는 이 구속영장 재청구되면 이번에는 발부될까요? 발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국민들의 노후 자금까지 이렇게 겁 없이 손을 댈 정도고, 그리고 법 위에 이렇게 군림하는 재벌, 이거는 사실 이 국가 경제에 있어서도요,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온갖 네. 편법으로 이 지배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 네. 이게 이런 식의 자본시장을 이 선진국에서 볼 때 이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여러 가지 편의와 특혜를 줬다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 후에 문제가 되는 거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섰다. 그 배경에는 네네. 모두 청와대가 있더라. 뭐 이런 시나리오인데요. 좀 더 우리 함께 지켜봅니다. 하루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이었습니다. 습니다. 녹조 해결 차원이라는데, 자, 수자원 확보한다고 22조 원 들여서 만든 4대강 사업, 다시 그 수질 개선을 위해 강물을 방류해버린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4대강 조사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가톨릭 관동대학 박창근 교수 연결해봅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이번 봄부터 새롭게 하겠다는 것 좀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 주세요. 네, 최근에 이제 국토부가 연구 영역 추진 중에 있는 내용인데요. 댐, 보, 저수지 연계 운영 방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댐, 보, 저수지에 물이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녹조가 발생하니까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최소한의 수심을 유지하고 방류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다시 얘기해서 하천 수위를 낮추게 되면은 당연히 유속이 빨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녹조 발생이 억제된다는 논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은 고임을 섞는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를 인정한 거죠. 이제 인정하고 이제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천 수위를 높여서 수자원을 대폭 확보하자. 그러면 수질도 좋아진다. 이렇게 볼을 막 쌓은 게 4대 강사업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다시 하천 수위를 낮춘다고요? 참 아이러니죠. 그럼 4대 강사업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상식이죠. 그래서 그 당시 4대강 사업할 때 그 문제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정녕 그 물을 확보하는 물도 사용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용처가 없는 물을 22조 원 들여서 큰 확보를 해놨더니만은 수질 악화됐죠. 그러니까 다시 그래서 흘려보낸다. 확보한 물을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서 희석시키겠다. 이런 논리가 진행된 겁니다. 그나저나 정부가 이번에 그러니까 하천 수위를 어디까지 낮춘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하수 제약 수위라는 얘기가 이번에 처음 나왔는데.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천에 볼을 설치해서 물을 저장하면은 인근 하천변에 있는 지하수 관정에서 수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만약 수위를 낮추게 되면은 지하수 관정의 수위가 낮아지게 되죠. 그렇죠. 물이 빠져나갈 테니까. 네. 일정 부분 이하로 수위를 낮춰버리면은 지하수 관정이 사용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와 같이 지하수 관정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그 해당되는 어떤 그 하천 수위를 유지하겠다. 네. 그것이 지하수 제약 수위라는 개념을 이번에 도입했는데 예.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간 연속적으로 녹조가 발생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대강의 본질적인 모순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015년, 16년 2년 동안 펄스 방류를 했지 않습니까? 펄스 방류가 뭐죠? 우리가 맥박을 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맥박이 이것이 수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열었을 때는 수질 일정 부분 개선되는 듯 하다가 물 닫아버리면은 또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펄스 방류의 본질은 물이 흐르게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토부가 수문을 활짝 열어버리면은 그럼 왜 볼을 만들고 수문을 달았느냐? 라는 근본적인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가 2015년, 16년에는 펄스 방류라는 꼼수를 쓰면서 했다가 부분 수질 개선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 실패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활짝 열 수밖에 없다. 네, 여는데도 다 못 열죠. 다 못 열면은 그나마 또 문제 국민들로부터 또 지탄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만들었냐? 잠깐만요, 교수님. 아까 지하수 제약 수위라고 하는 게 교과서에도 없는 개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그냥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퍼뜩 떠오른 생각이 4대강 공사하기 전에 그런 보호 같은 거 전혀 없을 때, 그때도 하천에 일정 수위가 있었고요. 하천 주위에 지하수 다 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랑 똑같은 정도 수위까지 낮춘다는 말 아닐까요? 그렇죠. 바로 그 얘기네요. 저도 공학적으로는 바로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하기 전에 수위까지 낮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네,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네요. 예. 네. 볼을 열심히 쌓아놓고 옛날 수위로 다시 문을 활짝 열겠다. 네, 그래서 운영을 하겠다. 그럼 그 보는 뭐하러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가 이제 자기 부정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깨끗한 물을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수질도 개선된다 했는데 수질은 더 나빠지고 녹조는 계속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은 흘러야 한다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되돌아간 거죠. 백보를 양보해서 녹조가 심하지 않은 계절, 그런 계절에는 그래도 보호의 문을 닫아갖고서 수자원을 확보하면 농업용수나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4대강 사업하기 전에도 낙동강변 인근에서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무슨 문제가 생긴 적이 없습니다. 네. 물이 부족해서 생긴 적이 없습니다. 시수시설 또는 관로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일정 부분
물이 부족한 상황은 있었지만은 그 뒤에 그 우리나라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니까 예. 그 뒤에는 그러니까 4대양 사업할 물에 대해서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구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물을 확보를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네. 참, 그럼 도대체 왜 한 거죠? 그거는 이명박 정부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녹색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그 한반도 대운하를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013년 1월달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 때 사진이 있었을 때죠. 그때 감사원에서 발표하기를 4대양 사업은 총체적 부실 사업이라고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2013년 7월 취임한 지 한 6개월 지나서 그때 감사원에서 두 번째 발표를 할 때 4대양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었다라고 네.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수석께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국민을 속인 것이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 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이 4대양 사업에 대한 본질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은 네. 뭐 정치적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그 뒤부터 박근혜 정부도 4대양 사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결국 이때까지 왔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참 답답하군요. 정부 스스로도 이제는 4대강 사업으로는 수질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 옛날 하천수위로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인정한 셈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톨릭 관동대학 박창근 교수였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다시 쓰는 우석훈의 희망의 육아 경제학이라고 하는 부제를 다룬 책을 펴냈습니다. 근데 부제는 희망의 육아 경제학인데요. 제목은 오늘 한 푼 벌면 내일 2푼 나가고 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자, 우석훈 박사를 오늘 초대해 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결혼이 늦은 겁니까? 애가 늦은 겁니까? 결혼은 뭐 조금만 늦었는데 애가 결혼하고 9년 만에 생겼어요. 오. 잘 안 생기다가 갑자기 2명이 생겨가지고서. 둘이? 예. 예. 2년 터울이니까 거의 뭐 바로 나.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6살, 4살. 딱 어린이집 다닐 나이. 그래도 지금 그럼 그 두 부부가 예. 서로 시간을 좀 이렇게 쪼개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이제 움직이니까 이제 바깥으로. 부인이 취업 준비도 좀 하고. 또 저희 부인도 이제 일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일해야죠, 그리고. 돈 버는 것보다도요. 예. 이 한 3년 집에 있으니까 진짜로 그 주부 우울증 같은 거 생기더라고요. 뭐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이걸 책으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왜 하시게 됐습니까? 일단 엄마들 조건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육아가 고비용 체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식 육아가 원래 돈을 좀 많이 쓰게 돼 있고 유럽식 육아는 돈을 많이 안 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식 패턴이라 가지고서 좀 약간 럭셔리라고 하죠. 네. 럭셔리하게 지금 돼 있으니까 필요 없는 돈을 너무 많이 쓰게 돼 있어요. 하나하나 따집시다. 우선 엄마가 너무 힘들다. 일단 이게 어린이집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국공립 비율이 지금 한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출산율, 한국 출산 2.0 된 데가 프랑스가 됐거든요. 선진국들 중에서. 네, 예. 거기가 한 55%쯤 돼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예. 그러니까 지금 국공립에 보내고 싶은 엄마들은 많은데 보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저희도 그 집 앞에 국공립 어린이집 생겼거든요. 못 보냈어요? 사실 그게 제가 민원도 많이 넣었어요. 예. 동장한테도 넣고 이 애들도 많은데 없다. 그래서 생겼거든요. 10초 만에 끝나더라고요. 접수가. 예. 그리고 추첨 안 해요? 앞에 선착순인데 그 중에서 이제 또 더 많은 다둥이, 그 다음에 뭐 엄마 혼자 계신 분, 그 다음에 뭐 이런 우선 기준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탈락했군요. 지금도 아직도 20위권이에요. 대기 순번. 예. 거기다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자리가 될 텐데 보내기가 또 어려운 게 둘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을 다른 데로 보내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30분씩 걸리는데 가는 거죠.
그게 조금 더 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믿을 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어린이집에 가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죠? 저희는 보통 9시에서 9시 반 사이 갔다가 4시에서 4시 반 정도 데리고 오고 조금 일이 있을 때는 이제 좀 6시까지 조금 길게 맡기기도 하고요. 그게 가능한 곳이군요. 그래도. 예, 예. 그리고 이제 직장인 반이 따로 이렇게 편성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굉장히 크고 이제 여유가 많으면 그렇게 할 텐데 현실적으로는 따로 운영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탁상공론인 것 같더라고요. 퇴근하고 바로 퇴근 시간 끝나고 나온다 치더라도 7시 정도에 도착할 텐데. 예. 풀타임 직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이제 그리고 대부분 엄마들이 포기하는 그게 우리 현실인 거죠. 그렇게 많이 되죠. 주로 이제 합리적으로 보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일을 하고 적게 버는 사람이 포기하자 되는데 보통 엄마들이 덜 벌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엄마들이 희생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식 고비용 체계다, 유럽식 저비용 체계다. 그게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우리가 좀 약간 무상에 가깝잖아요. 이게 유럽식인데 미국은 알아보니까 국공립 그러니까 주립에서 한 것도 한 8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한 달에? 예. 꽤 들고 그다음에 많은 책이나 장난감들을 미국은 그러니까 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다 많이 사는 그런 형태고 유럽은 빌려 쓰고 뭐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성이 유럽이 굉장히 높은데 한국은 장난감을 많이 사게 되는 스타일로 지금 육아가 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용은 보전을 해주는 식. 그런 면에서는 유럽식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좀 나은 거고 그다음에 필요한 장난감이나 이런 게 너무 럭셔리로 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제 뭐 이유식이나 혹은 분유라도 등급이 쫙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일부러 제일 싼 거에서 바로 위 먹였는데 별 상관 없거든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일 비싼 거 안 사주면은 미안할 거 아니에요. 유모차도 엄청 비싸다면서요. 한 100만 원 미만이야 그래도. 근데 100만 원이면 대단히 비싼 거 아닙니까? 유모차가. 저는 결국 10만 원짜리를 계속 썼는데 저도 잘 몰라서 3대나 샀어요. 그러니까 제일 이상한 거는 차는 몇 천만 원 하잖아요. 그리고 유모차는 한 뭐 몇십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차에다 유모차를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가 지금 유모차에다 차를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요? 유모차 큰 거 사고 거기에 맞는 SUV를 사세요. 그렇게 못 사는 아빠들은 좀 미안해하고. 이런 게 근데 다들 정말 방금 표현한 미안함 때문인 거지. 그리고 그게 산업적으로는 그러니까 태어날 어린이가 준다라는 걸 육아 산업이 90년대 후반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주니까 비싼 걸로. 그러면 이제 산업이 유지가 안 되니까 고급화 전략을 쓴 거예요. 육아업계 전체가. 근데 그거는 이해가 가죠. 그 산업은 그렇게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걸 문화화시키고 체계화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해주는 엄마들은 되게 미안해하는데 사실 그럴 필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보다 더 돈이 많이 드는 게 미국은 그 정도인데 우리는 이제 영어 유치원 같은 사실 미국에서는 하지도 않는 것도 있고 3살 되니까 집에 이제 광고 문구 왔어요. 그랬더니 3살이면 이미 늦는다고 학습지 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우리말도 못하는데 뭐 학습지를 봐서 뭘 어쩌자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렇게 보내죠. 그러니까 학습지 정도는 받고 그다음에 진짜로 놀랬던 거는 이제 동요 CD를 사러 나갔는데 한 3장 4장 묶인 거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말 동요로만 그렇게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래요. 한 반은 영어 동요고 굉장히 적은 거를 해도 한 장은 영어 동요를 사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뭐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2살짜리 3살짜리 애가 영어 동요 들어서 스트레스 받죠. 근데 엄마들은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누들 이런 거 가르치더라고요. 누들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거 뭐래. 국수를 누들. 그렇게 근데 그러니까 서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돈도 더 많이 쓰게 되고. 아이들이 적게 태어날 걸 이미 알았다. 육아용품 쪽에서. 사교육 시장도 알았겠죠. 그래서 그들이 고급화 전략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원어민을 둔 뭐 이런 걸 막 하는 거죠. 원어민식 영어 유치원식으로 막 가고. 그래서 비교하는 게 미국 가는 것보다는 여기가 싼 거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죠. 대만 사례 보니까 6살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한테 영어 과외를 시키는 걸 법으로 금지시켰더라고요. 법으로요? 예, 그러니까 대만에서도 유아 스트레스가 사회적 문제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거를 좋은 거로 생각하니까 덮어놓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5개 생길 때 유아 정신병원 하나 생긴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약간 아동 학대죠. 근데 놀아야 되는 때인데 공부를 막 시키는 거니까 좋은 건 아닌데 그게 돈 들여서 나쁜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유식 분유부터 아동복 유모차, 영어 학습지, 영어 유치원식으로 연결되는 그런 불필요한 럭셔리 시장. 제가 이제 유럽 평균의 귀족 교육 같은 것도 좀 공부하고 봤는데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 7, 8살까지는 무조건 놀고 그 다음에도 공부 위주는 아니고 서로 대화하고 소통해서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거거든요. 사회성을 키워주는 교육. 근데 그게 우리식으로 보면은 리더십 훈련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교육 시켜서 만들면은 얘가 왕따 되기 딱 좋아요. 왜냐하면 친구랑 어떻게 친하게 지내고 어떻게 같이 의견을 맞추고 그런 건 우리가 배우질 않거든요. 이건 좀 돈 들여서 좀 약간 문제를 만드는 거다 싶더라고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써야 되겠다. 내가 내 애를 키우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안심해도 좋다는 거예요. 저도 공부 많이 했던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표준적으로 권해주는 거는 특별히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 영어 유치원은 약간이라도 좀 갈등하지 않았어요? 영어 유치원은 저는 이제 영어 유치원뿐 아니라 이유식 분유부터 시작해서 유모차까지 다 약간이라도 갈등하지 않았어요? 본인 스스로? 저런 걸 했죠. 이유식 처음 할 때 이 쇠고기를 먹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또 한우를 먹인다고 좋은 한우를 진짜 150g 샀는데 10,000원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수입산 먹었죠. 근데 한 번은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늘상 그렇게는 이거면 뭐 부모들 한 달 식단인데 도저히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이 오늘 한 푼 벌면 내일 2푼 나가고라는 제목이 지금 우리 육아 그리고 아동교육 시장이라는 거 전체가 이런 구조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사실 불필요한 소비 좀 줄일 수 있잖아요. 놀러 가는 건 또 안 가면 그만이고 외식하는 것도 한 줄 삼으면 그만인데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괜히 고정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칫솔, 치약부터 옷도 크니까 좀 사줘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변동시키기 어려운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정 비용이죠. 그게 크든 작든 부모들은 그걸 먼저 빼놓고 나머지로 소비를 하는데 남들 하는 대로 하면 이 고정비가 이게 적당히 하다 쓰는 게 아니고 이 도시에서 일반적으로 한 4천 정도가 평균 임금이거든요. 그거 다 들어가도 지금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4천을 다 써도? 아니 시키는 대로 하면은 이를테면 고급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유치원 다니기 시작하면 그럼 1시에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뭐 레슨을 받는다. 근데 레슨도 구청에서 하는 좀 싼 게 있고 개인 레슨도 있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하이엔드 제품이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죠. 끝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 최저 출산율이 현재 기록되고 있는데 최저까지는 아닌데 OECD 내에서는 뭐 그렇죠? 기록적으로 낮죠. 근데 잘못된 이런 육아 아동교육 요 문화만 좀 용기를 내서 부모가 마음을 바꿔 생각만 바꿔도 괜찮다 이겁니까? 일단 많이 지금 공적으로 돼 있는 게 많거든요. 그 장난감도 시에서 이제 빌려주고 그래요. 그것도 빼먹지 않고 잘 갖다 주면 또 이제 등급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몇 개 더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러니까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키우려면 키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주변에서 굉장히 미안하게 만들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 미안할 거 없어요. 전혀. 그 엄마 아빠가 편해야 애들도 편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정부에서 조금은 더 지원이 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왜 여성들 한 달에 한 번씩 보건휴가인가요? 그 휴가 주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제도 바꾸지 않더라도 이렇다면 아빠들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아빠 휴가 쓸 수 있게 해주면은 엄마도 사실 밖에서 일 봐야 되는 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아빠가 휴가를 하지 않더라도 한두 번이라도 좀 맡아준다 그러면은 엄마도 그날 나가서 자기 일도 보고 그런 지원 시스템도 더 필요하다. 그거는 뭐 엄청나게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약간씩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일종의 허례허식 다 배격하고 지금 6살, 4살 두 아들을 키우는데 한 달에 얼마쯤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차가 왔다 갔다 운행을 해야 되는 거고 먹는 게 크고 그다음에 문화활동 같은 거 저는 아직 사교육을 안 시키는데 이제 수영장이나 이제 뭘 보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고정비가 늘어나기 시작하죠. 네, 지금은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안 하고. 그래서 대략 얼마쯤 들어가요? 애 둘 키우는데. 안 아프면은 3-40만 원에서 끝나는데. 한 달에? 예. 근데 둘째가 아팠을 때 보니까 태어나서 그러니까 큰애 때는 그 정상 출산하고 나니까 이 입원을 빼고 나머지는 다 합쳐보니까 10,000원도 안 됐어요. 거의 그냥 난 건데 둘째 때는 집중치료실에 한 열흘 정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몇백만 원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폐렴 때문에 몇 번 입원할 때 응급실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검사하고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이상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게 진짜 영생아들 영유아가 아픈 건데 그런 검사나 이런 거는 보험으로 해주면 아무 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좀 넉넉하지 않은 엄마들은 애가 막 아픈데도 혹시 입원하게 되거나 검사 많이 할까 봐 뭐 병원 가는 거 무서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참 불필요한데 좀 쓰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아프면 이제 많이 들어요. 안 아플 때는 뭐 50만 원 밑으로. 때에 낳자마자 그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저는 안 가려고 안 간 게 아니고 그게 많이 태어났거든요. 그것도 몇 초 만에 끝났어요. 빈자리가 없어서. 네, 그래서 좀 먼 데도 알아봤더니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집에서 이제 그 도우미 이렇게 불러서 했는데 그리고 알아보니까 산후조리원 우리나라에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일본은 그 태어난 병원에서 원하면 한 일주일 정도 더 있을 수 있게 해줘요. 거기가 이제 위생이 아무래도 병원이 더 낫잖아요. 그렇죠, 위생관리가.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수유하는 법, 엄마가 배워야 될 것들에 대한 기본 교육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또 조금만 조정을 하면은 그 태어난 병원에서 한 뭐 5일이나 6일 정도 좋습니다. 더 있으면 사실 안 들어가도 되는 돈이거든요. 지금 이제 대선철 다가오고 그러면서 많은 후보들이 이 저출산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고 그러는데 좀 비교 분석해 보셨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겁니까? 구체적이지는 않은데 되게 비슷해요. 국공립 조금 더 늘리고 그다음에 아빠들이 출산 휴가 하는데 그걸 뭐 의무화 시키겠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고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데는 인센티브 주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고 느낀 거는 선언 같은 걸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언? 예, 그러니까 육아는 국가가 담당하겠다라고 실제는 못 하는데 선언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빈 거를 조금 더 채워나가는 그런 패키지 정책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공무원들도 만나보면 인식이 육아는 엄마가 하는 거고 정부가 지금 도와주는 거 고마운 줄 알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색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서비스가 있어요. 이를테면 뭐 집에 애가 있는데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러면 누군가 와서 봐주기도 하거든요. 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책은 여러 개가 필요한데 정신 자체를 정신을 바꾸면 그렇게 선언해놓고서 몇 년에 걸쳐서 보완하면은 빈 구멍들이 보이죠. 네, 지금 우석훈 박사가 쭉 그냥 몸에서 그냥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로 쭉쭉쭉 내뱉은 이야기들 국공립 어린이집 몇 초 만에 마감되더라. 또 산후조리원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데 알아보니 한국만 있는 거더라. 뭐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뭐 이유식부터 분유부터 너무 우리는 고비용 구조로 그쪽 산업과 부모들의 인식이 박혀 있더라. 우석훈식으로 하면 희망의 육아 경제학 쓸 수 있습니다. 그거군요. 일단 지금처럼 돈을 많이 안 써도 아이는 잘 커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키워보니 그렇게 돈 안 쓰고도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더라.
그러나 정책적으로는 좀 더 보완해야 할 점들이 더 보이더라. 이런 말씀. 이 책을 좀 보면서 아유 언제 결혼해서 애 낳아 이렇게 하는 젊은 세대들한테 좀 희망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돈은 되긴 하는데 물론. 그래도 그게 이렇게 막 몇 억씩 꼭 써야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였습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중국 정부가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분명히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북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 한국과 북한의 문제다라면서도 우리도 책임감을 느끼며 미국 등 다른 국가와 협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런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한 거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사드 한반도 배치의 명분으로 작용하는 걸 경계하기 때문인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사드와 관련이 있죠. 그렇죠. 사드와 북한 미사일 실험은 별개로 봐야 된다 이렇게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이 북한이 발사한 이 북극성 2형 이 미사일은 고체 연료 엔진을 활용하는 걸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연료 주입 과정을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이른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정보 자산을 통한 이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그리고 신속한 원점 타격 이걸 핵심으로 하는 킬체인 그리고 이제 저고도 요격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북극성 2형을 발사했을 때 우리 군이 이걸 감지하기까지 2분 정도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2분이면 이미 이제 미사일은 한반도에 떨어졌을 만한 그런 이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 북한이 고각 발사를 해서 저고도에서는 이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고도를 방어하는 패트리어트로는 이걸 요격을 못한다라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고고도에서 요격을 해야 되고 결국 사드와 이 어떤 그 엑스밴드 레이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도 완벽하게 이제 막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결국 한반도 사드 배치로는 좀 힘이 실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미국이나 일본 측의 반발도 중국은 의식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자기들도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뭐 입장 표명은 사실은 좀 이례적인 차원에서 이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이르렀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중국 역할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미일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된 그런 상태고 도널드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 이제 이례적으로 이전 상황과는 다르게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중국 역할론에 이제 중국 역할론을 100% 받아들인다기보다도 이 미국과 일본과 함께 협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게 좀 더 이익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또 북한의 이번 시험이 미국 본토에 이를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이것도 중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북극성 2형의 이제 2단 추진체에만 결합하면 ICBM 형태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뭐 대기권 밖으로 나갔던 미사일이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서도 작동을 할 수 있는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북한이 확보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이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지금 검증이 필요하다건 이런 상황이고요. 또 이 미사일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이른바 콜드런치 기술 이게 이제 그 미사일이 밖으로 나온 다음에 점화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이것도 적용돼 있기 때문에 SLBM과 ICBM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위협이 되고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중국이 이걸 방조하거나 옹호하면 미국과 중국이 이제 정면 대결하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피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북한에 대해서 좀 강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윤병세 외교장관이 일본군 그 위안부 피해자 상당수가 한일 그 정부 간 합의를 인정했다 이렇게 발언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 업무보고가 진행이 됐는데요. 위안부 합의 당시에 생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 40명 중에 34명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번 합의를 받아주는 결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는 합의 반대 단체에 거주하는 할머니 5명도 있고 자발적으로 합의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참여하겠다는 어려운 결심을 한 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윤병세 장관은 또 위안부 문제를 돈으로 해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10억에는 단순한 돈이 아니고 일본 정부가 최초로 책임을 인정한 뭐 그런 성격의 돈이다. 또 아베 신조 총리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사죄의 뜻을 한국과 일본에 밝혔다. 일본 정부의 출자 100%로 재단을 만든 것은 과거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성과다라면서 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제 어떤 긍정적 평가를 계속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심지어 일본도 이런 해석에 100%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심지어 뭐 소녀상 문제와 이런 등등의 어떤 이면 합의를 얘기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네.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의 윤병세 장관이 좀 일방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윤병세 장관이 발언은 소녀상 문제로 주한일본 대사가 일시 귀국해 있는 상황이 좀 길어지는 것에 대한 논의 중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양국 관계가 모처럼 위안부 합의로 빠른 속도로 선순환했는데 돌발적으로 발생한 부산 소녀상 문제로 현재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결국 16일 날 이제 그 독일 G20 외교장관 회의 및 민회 안보회의 일정이 있는데 여기서 윤병세 장관하고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이제 그 회담을 하거든요. 예. 여기서 어떤 발언이 오가는지가 지금 핵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여기서 좀 세게 또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지금 상황은 그럴 것 같습니다. 참. 자, 특검의 대통령 조사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규철 특검보가 관련 질문에 대해서 쌍방 간의 접촉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면 조사가 필요. 태권 실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등록 오늘 마쳤다면서요? 예, 이재명, 안희정 두 사람은 일찌감치 마쳤어요. 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아직 탄핵이 인용된 게 아니다라며 등록을 늦추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대선 후보 행보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탄핵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자꾸 등록을 늦추려는 것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 말이 좀 있었거든요. 그 뭐 토론 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었죠. 예. 문 전 대표 측은 이제 손다리를 쳤지만 그런 시선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촛불 집회 참석했었지 않습니까? 예. 오늘 후보 등록을 했어요. 예. 아마 이제 이쪽 계획보다 며칠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안희정 지사가 지지율이 막 대폭 상승한 것 이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것도 있었을 것이고 왜 뭐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논란 등 예. 뭐 심각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몇 가지 난맥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정리하고 나가는 모멘텀이 필요해서 오늘로 정한 것 같습니다. 문 전 대표 측은 주중에는 정책 행보, 주말에는 이제 탄핵 촉구, 촛불 집회 이렇게 투트랙으로 간다고 합니다. 어제 호남에 다녀왔는데 15일에 다시 호남으로 간다고 하거든요. 예. 민주당이 이번에 순회 경선이 줄었고 완전 국민 경선이기 때문에 이게 현장 투표의 뭐 비중이 좀 과거보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긴 하지만은 호남의 상징성이 있죠. 예, 그리고 예. 처음으로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그렇죠. 권역 중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선 제압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주자들의 호남 구애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예비 후보 등록 이제 세 사람 다 마쳤으니까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이제 시작된 건데 네. 일각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예선 이게 바로 본선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전에 딱 나온 소리예요. 한나라당 당시에. 그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의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나 마찬가지다. 거기서 되면 대통령이다. 예. 실제로 그랬죠. 그때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은 외부적 환경은 당시 한나라당보다 지금 민주당이 그때 한나라당도 좋았는데 더 좋아요. 네. 현직 대통령이 인기 없는 건 유사하지만은 지금은 더 심하고. 당시에 보면은 한나라당 입장에서 상대편이 그래도 어쨌든 한 덩어리로 있었는데 지금은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보수가 분열돼 있고. 네.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상황이 더 낫다. 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돼서 평가는 말고 후보로서의 이명박 후보는 되게 강력한 후보였거든요. 네. 뭐 실용주의, 부자 되세요 이런 게 이제 사회 분위기랑도 맞아 떨어졌는데 민주당 후보군이 이제 그때 이명박만큼 강한가? 저는 그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당 지지도가 지금 대단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때하고 비교하는 걸 떠나가지고 현재로서는 높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수준이죠. 사실은 민주당 지지율이 한 45% 육박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후보 세 사람 지지율을 합치면은 당보다 더 높아요. 당도 높은데 후보를 합치면 더 높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더 올라가기 어려운 정도까지 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미 갈 때까지 다 가 있다. 네, 그러니까 후보가 결정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2, 3위 후보가 결정되면 지금보다 더 뛸 것이고 1위 후보가 뭐 그대로 간다고 해도 지금보다 더 높아질 확률이 있지만은 세 사람을 합친 거를 넘어서기에는 쉽지는 않다는 거죠. 어떻게 현상을 유지하느냐 이런 맞습니다. 과제가 있겠네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좀 좋은 분위기를 계속 유지해 나가느냐. 한 3개월
2달 반, 3개월, 뭐 조기 대선이 된다고 할 경우 그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예. 이 분위기를 가져가는 거.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후보 지지율의 합을 어떻게 좀 유지해서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등, 3등 한 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그 표를 지지를 다 흡수할 수 있느냐. 네. 아까 말한 이제 이명박 후보 같이 강한 후보도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을 다 흡수 못했어요. 네. 이게 당시 이제 이회창 후보가 나와가지고 한 15% 정도는 그쪽으로 빠졌거든요. 그래도 압승이었습니다만은. 예. 탈락자 표. 예를 들어서 안희정 지사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이른바 비문표. 상당히 들어온 게 보여요. 좀 중도적인. 예. 그냥 안희정이 이기면은 이제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갈 테고, 만약에 지면은 그게 이제 화학적으로 문재인이나 이명박 두 후보한테 결합되느냐, 이것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겠죠. 문재인이나 이재명. 이재명 결합이 되느냐.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이 만약에 뭐 또 2등, 3등을 한다면, 아니요, 반대로 또 문재인 전 대표가 2등을 한다든지, 그럼 떨어진 그 사람들이 대선 본선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자기 선거처럼 띄워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뭐 민주당 구도상 뭐 떨어진 사람이 어디 뭐 나간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낙선하면 자기 선거처럼 뛸 수 있겠죠. 하지만 안희정, 이재명 두 사람이 경선에 떨어지면요, 곧바로 직에 복귀를 해야 됩니다. 충남지사하고 성남시장? 맞습니다. 지금도 그 신분은 유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유지하고 있죠. 이게 예비 후보 등록이 돼 있으니까 자기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떨어지면 예비 후보직을 상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모르겠습니다. 그 떨어지고 나서 이제 뭐 도지사, 시장을 그만둔다는 것도 되게 이상한 일이고, 복귀하면은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못 해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도지사, 성남시장 신분 때문에. 그렇죠. 떨어지면 선거운동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뭐 이게 놨더니 29명 모였는데 14대 14가 됐어요. 한 표가 모자랐는데 그 사회를 하시던 그 의장님이 이 편을 들어가지고 소금입법은 셈이에요. 말하자면 개혁입법이죠. 개혁입법. 그렇게 해가지고서 3년을 당원권 정지했는데, 이게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웬만한 거로 생각하지만 이 국회의원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3년 동안 당원의 행세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아마 공천에도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식물당원인 셈이에요. 식물 국회의원은 하지만은 당원은 아니니까요. 당 활동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벌인데요. 밖에서는 이게 잘 안 알려져 있죠. 인적쇄신 문제, 밖에서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걸 했다. 이제 이런 말씀 주시고 계신데, 애초에 비대위원장으로 사실 뭐 아까 뭐 끌려서 가시게 된 배경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그리고 탄핵 이것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요. 우리 이명진 위원장은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단도직입. 저는 4년 내내, 박근혜 정부 4년 내내 박근혜 대통령을 뭐 호되게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경실련의 공동대표로 있을 때도요.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저는 지금도 박 대통령이 본인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또 자유한국당, 옛날 새누리당의 당론이기도 했는데요. 4월, 6월이었었어요. 4월, 6월. 자진해서 가겠다? 저는 그거 지지했어요. 또 지금도 저는 이 탄핵으로 가서기보다는 이게 탄핵으로 가니까 지금 뭐 매주 토요일 날마다 양쪽에서 이러잖아요. 나라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저는 지금도 박 대통령은 탄핵보다는 사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적인 타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이미 근데 그거는 뭐 물 건너간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저는 정치력을 발휘해서요, 여야가. 이제 뭐 날짜도 거의 시간도요.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라는 4월도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력으로 해결을 해야 될 일이지. 이 계속해서 막 탄핵이 돼도 그렇고 안 돼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큰 혼란에 빠지고 갈등에 휩싸이겠다. 할지도 모른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제가 지금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도 못하고 얘기하면 뭐 이게 정치적인 무슨 속셈 있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할 테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죠. 오늘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결과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정치적 타협을 해서 대통령 자진하야 뭐 이런 거를 합의해 보자라는 제안이신 거예요? 아니 뭐 제안은 아니고요.
저보고 탄핵을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물어보시길래 예. 저는 뭐 탄핵을 찬성도 반성도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예. 이거는 정치적으로 타협해야 될 일이다.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그런 그 제안도 지금 공식 제안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게 성사될 가능성은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헌재는 탄핵을 인용하는 게 옳아요? 기각하는 게 옳아요? 그거야 무슨 저의 의견과 관계없이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정파의 의견과도 관계없이 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당연한 누가 얘기죠. 뭐 옳다 그러다 얘기를 뭐를 하겠어요? 그거야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조금 분수에 넘는 말이죠. 네. 아니 그럼 자기가 그런 생각이 있으면 자기가 헌법재판관하지 뭐더러 밖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는 괜히 혼란만 주는 일이고 괜히 쓸데없는 그런 차분만 나는 일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누구든지 간에 예. 뭐 정치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헌법재판소에 거기 맺겠으니까요. 예. 거기에서 잘 판단해 주기를 기다려야 된다. 예. 그리고 승복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전에 임명진 위원장께서는 원래부터 대통령이 해야 하는 게 옳다. 사임하라. 그러니까 그만큼 잘못한 게 많다. 크다. 이거 아닙니다. 그럼 지금 뭐 탄핵에 이르게 되고 네. 제가 얘기는 탄핵에 이르게까지 이렇게 시끄러워졌잖아요. 예. 매일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하고 지금 나라가 어지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갈등이 심하고 이 후유증이 심할 거라는 거예요. 예. 이게 누가 이걸 수습할 거냐,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정치적 타협에 대한 말씀이고 네. 그 전에 탄핵이 있기 전부터 대통령이 잘못한 게 많으니 책임지고 자진. 아니 저는 국회에서 이 탄핵안이 소추가 될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진 하야가 옳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생각하셨잖아요. 정치적 타협이 옳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대통령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예. 저 태도가 옳다. 예. 그리고 새누리당의 그때 당론이 그거였거든요. 예. 그게 옳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당론이 그렇게 정해지는 것도 대통령이 잘못이 크니까 그런 당론을 정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대야의 원로 여러분들 정치 그 사회 여러 원로들도 그걸 건의하셨거든요. 예, 예. 타협안을 냈었거든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당 안에 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분이나 뭐 공식 선언은 아니지만 대선 주자로 불리어지는 뭐 김문수 전 지사, 이인재 전 의원 이런 분들은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또 공개적으로 탄핵은 부당하다라고 목소리 냅니다.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이제 민주당은 아주 당론으로 가서 촛불 집회에 가서 탄핵은 기각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인용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인용해야 된다고. 조각을 하고 정부를 꾸리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임기가 마칠 때까지는 참여할 수가 없지요. 예, 1년 동안. 예. 적극적으로 뛰기는 우선 불가능하고. 예,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뭐 입장 표명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그렇죠. 그리고 뭐 아주 가까운 사람이 상징적으로 캠프에 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이제 꾸릴 수 있겠죠. 네, 이 점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확장성 문제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분들이 움직이면은 당장의 중립성 시비가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그런 가정은 또 문재인 전 대표가 1등한다는 걸 너무 기정사실로 하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네, 합시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자유한국당 이렇게 당명을 바꾸고 새 출발을 선언했어요. 자, 앞으로의 각오 좀 듣기 위해서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오늘 전화에 연결합니다. 임명진 목사님 안녕하세요. 임명진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전화가 연결돼 있었는데 갑자기 끊어졌네요.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은 전국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유한국당 이렇게 당명을 바꾸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어요.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뭐 당의 강력한 혁신, 쇄신을 약속했던 임명진 비대위원장, 앞으로 바뀌어진 자유한국당 어떻게 끌어갈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자유한국당 명칭 마음에 드세요? 네. 뭐 여러분들이 좋다고 그러시네요. 네. 약칭은 한국당으로 해달라고. 한국당으로 했습니다. 네.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당인데 한국당 고유명사 써도 됩니까?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한국당 그렇죠. 뭐 옛날에 뭐 친한국당도 있었고요. 예.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네. 나머지 당들도 다 한국에 있는 당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에 있지만 우리는 그냥 한국당 그랬습니다. 네. 좀 한국당으로 불러달라. 네.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까? 비대위원장 되시고 나서 당?
그거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네요. 뭐 저 같은 경우든지 또 뭐 안에서 보는 사람들은 많이 변했다, 바뀌었다 그러는데 예. 또 뭐 밖에서 보는 분들은 뭐 아무것도 바뀐 거 없다, 무늬만 바뀌었다 이제 예. 그렇게 말씀들 하시네요. 예. 뭐 예를 들면 인적 쇄신만 하더라도요. 이게 사실은 인적 쇄신이 안 돼서 32명이 나갔잖아요. 그랬죠. 그거 됐거든요, 지금. 그게 굉장히 힘든 거를 했는데 예. 밖에서 보면 무슨 뭐 3명 정도 당원권 정지해가지고 그게 인적 쇄신이냐. 예. 전 죽을 힘을 다해서 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지금도 저희 집 앞에서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합니다. 40여일째. 예. 예. 뭐 문자 폭탄도 오고요. 이렇게 힘든 거를 했는데 예. 밖에서 볼 때는 뭐 이게 무슨 그걸 인적 쇄신이라고 했느냐. 예. 그 제가 좀 억울하죠. 그런 분들 보고는 내가 비대위원장을 언제든지 내놓을 테니까 와서 좀 해라. 예, 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뭐. 예. 그러니까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비대위원장 맡아달라는 요청 받고 참 고심 끝에 수락하신 거잖아요. 고심 아니고요. 밀려서 갔습니다. 끌려서 갔습니다. 고심 정도가 아닙니다. 뭐 그러니까 뭐 네. 밀려서 끌려서 가시면서 인적 쇄신은 요 정도 해야지라고 생각한 게 3명 당원권 정지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가서 보니까요. 뭐 네. 처음에 뭐 제가 아무려면 목사인데 사람 자르러 갔겠습니까? 예. 당을 좀 개혁해야 되겠다 그러고 갔는데요. 예. 가서 보니까 이게 새누리당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계파가 있어요. 떼거리 정치 있잖아요. 네, 계파, 네, 뿌리 네. 깊은 계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당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폐죠. 예. 이거를 뭐 소위 패거리 정치, 계파 정치, 우리나라에 지금 크게 2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친박 패거리 그리고 친문 패거리 이렇게 2개가 있다는 건데, 예.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반기문 전 총장이 하신 말씀이죠. 예. 가보니까 뭐 우리 그 새누리당은요 자유한국당에 3개쯤 있어요. 그래서 이 계파를 청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람 청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 계파를 청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3계파 누구 그랬지만은 예. 사실은 그분들은 계파의 상징적인 인물들이죠. 예. 제가 가서 청산한 거는 계파를 뿌리 뽑은 겁니다. 예, 그동안 한 30년 있었던 계파를 뿌리 뽑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3개나 있었어요, 계파가? 한 3개쯤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네. 그냥 친박 하나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친박 중에서도 뭐 여러 계파가 있더라고요. 네. 예. 뿌리가. 예. 예. 근데 그 3계파의 수장들을 당원권 정지시킨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이 당원권 정지라는 것도요. 밖에서 볼 때는 그게 무슨 별거냐 그러지만 3년을 시켰거든요. 당원권 정지를요. 예. 근데 그것도 본래는 당헌당규의 1년이었어요. 1년. 예. 이거를 제가 가서 당규를 바꿨습니다. 바꾸는데 이게 그냥 바뀌어진 게 아니고요. 이게 방해를 하는데 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성수가 안 되도록 방해를 하는데 아주 뭐 납치도 하고요. 무슨 뭐 해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래서 한두 번은 이게 한 번 정도는 이게 유예가 됐습니다. 성원이 안 되고요. 전국위를 못 열었었죠. 그렇습니다. 예. 상임 전국위를. 예. 이거 안을 양쪽에서 나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예. 예? 예. 이 혼란을 부추기는 거죠. 물론 시민들이 나오셔서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 거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표시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예. 정치인들이 가는 거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 더군다나 뭐 당론으로 가가지고서 당 지도부가 다 가가지고 무슨 며칠 날까지 해야 된다는 등 무슨 뭐를 해야 된다는 저는 이거는 참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말씀은 뭐 그렇게 듣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비대위원장으로 가시면서 새누리당이 그 박근혜 정부의 잘못으로부터 좀 새롭게 되고 네. 좀 뭔가 절연하고 달라지고 네. 이렇게 변화를 주고자 가신 건데 지금 그 당의 중요 인물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고 또 박 대통령 탄핵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거는 그 당을 하나도 안 달라지게 국민들한테 인식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당에요. 예. 국회의원이 95명입니다. 예. 95명 중에 몇 분이 간 거고요. 예. 또 뭐 비대위원도 9명 중에 한 사람이 갔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분들 간 거를 자유한국당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는 지나친 그런 그 표현이시죠. 네. 아니, 뭐, 또 우리 당이라는 게 예.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또 구성 자체가 우리 당에요. 96명, 65분 국회의원이 계신데 그 중에 한 50여 분은
탄핵을 반대하시던 분이고요. 네. 나머지 한 40명 가까이는요. 탄핵을 찬성하던 분이고 한 50명 가까이가. 나머지 한 40명 가까이는 탄핵을 그때 반대했던. 예, 네. 반대한 사람이 한 50명 되고요. 찬성한 사람이 한 40명 됩니다. 특히 저희 당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자기 소신이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럼 몇 사람 간 걸 가지고서 뭐 우리 당이 다 도로 박근혜 당이 친박당이 됐다는 둥 어떻게 됐다는 둥 이건 뭐 글쎄 그분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당을. 네. 어쨌든 임명진 위원장의 목표는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거듭나서 보수의 재집권을 해야 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뭐 보수의 재집권이야 이제 국민들이 허락을 하셔야 되는 일이고요. 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국민들에게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전제는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우리가 다짐을 하고 용서를 비는 일 이거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고 정당도 그런데 그건 한번 매듭을 짓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걸어 새누리당에 갔습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는 임명진 위원장 가시고 직후에는 당이 상당히 반성하고 하는 모습이 보이더니 표현하신 것처럼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이런 식으로 광장이 양분되고 또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이 조직적으로 좀 뭉치고 이러면서 이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은 바꿨지만 여전히 그 전국의 한 15% 되는 그 지지에만 기반해서 그냥 야당할 각오해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생각은 자유롭지만 몇 명 안 된다니까요. 가서 그런 분들이. 나머지는요. 우리가 절대 다수의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의 의원들이든지 당원들은요. 국민들한테 잘못했다고 그러고요. 계속해서 반성하고 쇄신하고 고치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밖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물론 뭐 몇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눈에는 그런 사람들만 보이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는 아직도 뼈를 깎는 쇄신과 그런 노력과 반성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반성과 절연을 하려면 사실 당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징계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우린 뭐 공식적으로는 보류입니다. 왜 보류했느냐? 지금 징계 절차가 대통령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판단하는 게 징계거든요. 그 판단을 보고하겠다? 아닙니다. 판단은 한쪽 징계를 최고의 법원에서 징계를 대통령직에 대한 징계를 하고 있는데 이 우리 당에서 징계하는 것이 이중적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보류한 거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뭐 다른 뜻은 아닙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 뺀 나머지 4개 당 모두 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합의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 당에서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없고요. 제가 아는 대로는요. 제가 좀 사실 당은 그 원내 사정은 잘 모르는데요. 제가 듣는 대로 아직 논의를 안 했고요. 아직도 무슨 특검 연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안이 있다 그런 얘기도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공식적인 제안이 오면 당에서도 입장을 정리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대선 출마는 찬성하세요? 본인이 원하면은요. 그거야 무슨 찬성한다고 누가 뭐 평양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그거야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 출마하면 자유한국당으로 왔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야 뭐 또 환영입니다. 출마 본인이 결심을 한 후에 뭐 그거야 당을 골라야 될 테니까요. 그분이 다른 당 어디 가겠습니까? 자유한국당에 오시에 마땅한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환영합니다. 네. 그것도 근데 박근혜 정부와의 절연이라는 의미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선이라는 건요.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때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은 또 그런 표시를 하실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를 다 계산해서 본인이 결정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